이번 시간에는 키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구축이 어떤 건지에 대해 소개하고 이 키 구축 방법으로 키를 직접적으로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칭키 기반 알고리즘과 이 비대칭키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 구축은 둘 이상의 객체들 사이에 공유된 이 비밀값을 구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이 암호 하나 복화를 위해서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를 미리 공유를 해야 되죠. 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키값을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키 암호 또는 맥에 사용되는 키값을 구축하는 것을 이 키 구축이라고 합니다. 이 키 구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 트랜스포트, 이건 키를 전송하는 거, 그리고 키 어그리먼트, 이거는 키를 동의한다고 하는 건데, 이 키 전송은 말 그대로 하나의 객체가 다른 객체한테 비밀 키 값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키 동의는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둘 이상의 객체가 서로 이 키 생성에 참여해가지고 비밀키 값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송과 동의의 차이점은 뒤에 가서 실제 알고리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축한 키를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키 프레시니스, 키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모바일 뱅킹 같은 거 할 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죠. 근데 이 공인인증서도 사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냥 평생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한 일정한 시간 동안만 사용하고 그 기간 지나면 새롭게 키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키를 새롭게 발급받는 것을 키 갱신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러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많은 보안 시스템에서 이 공유된 키, 이 구축된 키는 그냥 계속 평생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동안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된 시간 동안만 사용하는 유한 키를 세션 키 또는 ephemeral key라고 합니다. 그래서 ephemeral은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시키로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두 객체가 통신을 하게 되면 임시로 사용하는 키, 즉 세션 키를 공유하고서 이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션 키를 사용하는 동안 이 세션이 형성돼서 그동안 이 암호화된 통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 키를 이용해서 암복화를 하게 되면 기밀성을 보장하게 되고, 그리고 맥을 생성해서 메시지 뒤에 붙여서 서로 주고받으면 무결성이 보장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키 갱신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비밀번호, 어떤 웹사이트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에서 이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하고 또 공인인증서도 한 1년마다 바꾸라고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귀찮기는 해요. 하지만 이러한 키 갱신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 다음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키를 바꿔버리면 과거의 키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죠. 그래서 키가 바뀐 이후에는 과거 키가 노출되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암호학적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한 키로 생성된 이 암호문 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공격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키를 바꾸고,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암호문을 모으다가 이제 충분하게 모였다 싶으면 또 키를 또 바꿔버리면 앞서 모아놨던 암호문은 더 이상 불필요해진 거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키 값을 알아내야지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공격을 할 수 없게끔 잠깐씩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암호문, 공격에 필요한 암호문을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서 공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키 갱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정 시간마다 새롭게 키를 구축하는 것이에요. 자, 이따 이 키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지만 이 키 구축은 어떠한 중앙 기관이 있어서 이 키를 배포해 준다든가 아니면 중앙 기관 없이 두 개체끼리 서로 이 비밀 키를 공유하는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때 키 구축하는 방법이 계산량이 좀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키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럼 통신상에서 통신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 말고 그냥 키 구축은 한 번만 한 다음에 구축된 키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키를 유도해 가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유도해 가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새롭게 키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 키 유도 함수를 사용해서 키를 계속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확장해서 만들고 확장해서 만들고 하는 게 이 계산 또는 통신상에서의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소모됩니다. 자, 그럼 이 키 유도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키 유도 함수는 우선 키 구축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KAB라고 하는 값을 공유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키 값을 생성을 하는 거죠. 이때 생성된 키 값, 요 임시 키 값 또는 요 세션 키 값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비밀 정보가 섞이고 그다음에 비밀 정보 외에 이 새로운 키 값을 생성할 때마다 그러니까 키를 유도할 때마다 값이 변화하는 값 여기서는 제가 알파로 표시했어요. 이 알파가 입력으로 해서 즉 이 키와 알파를 입력으로 하는 어떠한 함수를 돌리는 거죠. 이때 이 함수가 키 유도 함수, 키 데리베이션 펑션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알파 요 공키 값이 들어가면 세션 키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알파는 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논스 값, 이 논스는 한 번만 사용되는 랜덤 값이죠. 그래서 이 랜덤 값을 매번 섞어서 그때그때마다 뭔가 키를 유도할 때마다 생성된 이 세션 키가 매번 달라지게 하는 거죠. 또는 이 카운터 값을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0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키 값을 생성할 때에는 둘 다 이 카운터 값을 1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키 유도 함수는 이렇게 hmax 또는 암호화 함수가 사용될 수 있어요. 블록 암호 함수. 그래서 이렇게 둘 다 키 값을 사용하죠. 그래서 키 부분에는 이렇게 비밀 정보 미리 구축한 이 키 값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부분, 이 텍스트 부분에는 알파, 즉 논스 값을 넣든지 카운트 값을 넣어서 hmax 값을 생성하던가 아니면 암호화한 결과를 이렇게 생성하면 그게 세션 키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때 이 논스는 자, 이거는 두 개체가 자, 앨리스하고 밥이 우선 요 KAB를 구축한 상태에서 얘네 가지고 새로운 키값을 동일한 새로운 키값을 생성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논스 값과 요 카운터 값은 서로 요 값도 공유를 하고 있어야지 동일한 새로운 세션 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스 새로운 논스에 대해서 이 새로운 키를 유도해낸다. 그러면 앨리스 또는 밥 둘 중에 하나가 이 논스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논스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키를 유도해내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 논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논스 전달을 위한 이 통신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하지만 그에 반해 이 카운트 값은 맨 처음에 이 카운트 값을 뭐 0으로 하겠다 또는 몇을 하겠다 이것만 동의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시작하고 그리고 일정 횟수로 이게 뭐 통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시간이 얼마 이상이 지날 때마다 이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기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약속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다거나 하면 카운트 값은 앨리스는 앨리스대로, 밥은 밥대로 증가시킨 다음에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면 돼요. 자, 하지만 이 카운트 값을 서로 맞추는 게 서로 이 동기화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개체가 이 카운트 값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동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논술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더 짧은 데이터로 동기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증가시켜 라고만 하는 전달만 해도 동기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이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카운트 값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기화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시점만 동기화하느냐 아니면 카운트 값도 동기화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전달되는 데이터 양이 달라지게 돼요. 자, 다음은 이 키 분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왜 이 키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요 N명의 사용자가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때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키의 개수는 그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안전한 통신이다라는 거는 키 값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해요. 여기 보면 사용자가 4명일 때 앨리스와 박과, 크리스와 데나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가져야 되는 키 값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앨리스는 각각 이 3명과 통신하기 위해서 3개 키 값, 밥도 3개, 크리스도 3개, 데나도 3개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안전한 통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통신을 원하는 사람, 이 대상에 따라서 키값을 서로 다 다른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셋이서 키값을 하나만 사용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한다. 그러면 앨리스하고 크리스가 암호화해서 통신하는 내용을 밥이 엿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안 하려면은 무조건 다 따로따로 키값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안전한 통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는 각 사용자는 N명이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각각 키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N-1개의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지금 N이 4일 때 앨리스도 3개, 밥도 3개, 크리스도 3개, 데나도 3개 이렇게 키값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전체, 각각 말고 이 전체에서 봤을 때에는 키가 모두 몇 개죠? 각각 n-1개의 키를 갖고 있는데 이게 n명이기 때문에 총 n 곱하기 n-1 약 n제곱개의 키가 이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앨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키 A, B는 밥하고 통신하기 위한 거니까 밥도 키 A, B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중복되고 자, 이렇게 중복되고 이렇게 중복되죠. 자, 이렇게 중복이 다 돼요. 자, 얘는 이렇게 중복되고 자, 이런 식으로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중복을 제외한 키는 아까 계산했던 네트워크 상에 있는 키 얘를 2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상에서 이 사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키의 총합은 약 n제곱, 정확하게는 n 곱하기 n-1인데 이 키의 종류, 그러니까 같은 키를 제외한, 중복을 제외한 서로 다른 이 키의 개수를 따지면 나누기 2 한 것만큼의 키 값을 관리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이러한 키 값들을 전달 또는 분배하는 과정, 즉 키 구축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키 값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즉 암호학적 기법 없이
전달하는 걸 뜻해요. 디테일한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요 사전 분배예요. 요 사전 분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전자기기들이 나중에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이 키 값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이 사전 분배는 어떤 거냐면 이 키 값들을 이 기기들이 이 공장에서 제조될 때 미리 키 값들을 주입을 한 상태에서 이 기기를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 분배는 미리 키를 주입한 후에 배포하는 걸 뜻하고, 두 번째 방법은 통신의 전송이에요. 이거는 별도의 이 통신 보드나 대역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온라인 뱅킹 같은 거나 뭐 어떤 좀 인증이 필요한 일을 할 때 부수적으로 전화 통화를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비밀번호를 별도로 또 받는다든지 해서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터넷 사용하는 거 외에 별도의 채널,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 뭔가 비밀번호 등의 인증을 한 번 더 수행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 통신의 전송이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이거를 신청하려고 은행에 직접 가서 이 비밀번호 같은 거를 직접 손으로 은행에 있는 기기에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안카드를 받죠.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인터넷 뱅킹 등, 즉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값을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보안카드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즉 별도의 채널로 정보 전달을 했죠. 여러분들이 키를 직접 입력하고 보안카드를 전달받고, 자, 이것도 통신의 전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등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키 구축을 하기 전에는 안전하지 않은 거죠. 키 값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암호화된 통신을 할 텐데 아직 현재 키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터넷 등은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제외한 별도의 좀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이 키를 전달받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럼 이러한 방법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점은 이 네트워크가 거대한 경우, 즉 사용자가 많은 경우에 키 관리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직원들끼리 서로 이 통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키를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750명의 직원이 있으면 배포해야 되는 키는 750 곱하기 749, 즉 약 56만 개의 키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전달할 때는 안전하게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서로 다른 키는 이거 나누기 2, 즉 27만 개의 키가 있고 그거의 2배 되는 56만 개만큼을 배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몇십만 개 되는, 한 75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키의 개수가 몇십만 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750명에 대해서 우선 배포는 끝냈어요. 그래서 잘 통신을 하고 있다가 직원을 새로 뽑았어요. 그래서 750명이 아니라 이제 760명 돼서 한 10명이 더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의 750명과 이 새로운 10명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끔 키를 또 더 추가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새로운 사용자 10명과 기존의 사용자 750명 이 사이에 키값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10명만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키를 얘네들한테만 배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750명이 또 새로운 10명과 통신할 수 있도록 얘네들에 대해서도 키값을 더 추가적으로 또 배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러한 과정이 매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즉 새로운 사용자에 대해서만 어느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도 또 안전한 채널 구축이 필요해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앞서 이제 남은 시간에 살펴본 방법은 암호학적 방법에 의해서 좀 더 편하게 이 키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살펴볼 두 번째 키 구축 방법은 이 대칭 키를 이용하는 키 구축 방법이에요. 자,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키 분배 센터라고 하는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 줄여서 KDC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를 이용해서 키를 이제 분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이 KDC, 키 분배 센터는 우선 모든 사용자가 완전히 신뢰하는 서버예요. 그리고 각 사용자와 비밀키 값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KDC를 이용해서 어떻게 키를 분배하는지를 이 프로토콜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사용자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었죠.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에요. 이 각 사용자를 U라고 할 때 이 KDC는 KU라고 하는 KK, 이 KK는 뭐냐면 키를 암호할 때 사용되는 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KK, KU를 미리 사전에 공유하고 있어요. 이때 이 KK는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미리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앨리스하고 밥이 이 세션 키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앨리스가 밥하고 통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앨리스는 이 KDC에 세션 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이 KDC는 앨리스하고 밥이 통신할 수 있는 임시 키값, 이 세션 키를 만든 다음에 이 KK 있죠? 이 KK를 이용해서 암호해서 전달해요. 이때 사용되는 KK는 지금 앨리스하고 밥이 통신할 거니까 이때 만든 세션 키를 이 앨리스의 KK 그리고 밥의 KK로 암호해서 전달하죠. 즉 암호화된 결과물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세션 키 동일한 세션 키에 대해서 앨리스용 KK 이 밥용 KK를 이용해서 암호하니까 암호화된 결과 암호문은 두 개고 그 두 개를 각각 앨리스하고 밥에 보내게 돼요. 그럼 앨리스하고 밥은 자신의 또 각자는 요 KK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KK로 이 세션 키를 각각 복호하게 돼요. 그러면 동일한 세션 키를 얻게 되고 그 세션 키를 암호화해서 서로 통신하게 되죠. 자, 아무래도 지금 말로 해서 지금 좀 감이 안 올 텐데 지금 다이어그램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앨리스와 밥이 서로 통신하고 싶은 경우 이 KDC를 이용해서 이 세션 키를 주고받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앨리스가 있고 앨리스는 KK로 K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KK로 K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DC는 모든 사용자의 네트워크에 포함된 모든 사용자의 KK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앨리스와 밥에 대한 이 통신을 중재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KK 중에서도 앨리스의 KK인 KA 그리고 밥의 KK인 KB를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표시는 이렇게만 해놨지만 다른 사용자의 KK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앨리스가 밥에게 밥과 통신하고 싶은 경우 그 전에 밥과 통신하기 전에 이 앨리스는 KDC한테 이 세션 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앨리스의 아이디인 IDA와 밥의 아이디인 IDB를 주면서 이 둘이 통신할 수 있는 세션 키를 줘 라고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죠. 그럼 이 KDC는 리퀘스트에서 이 ID를 보고 앨리스가 밥하고 통신을 하기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 이 둘이 통신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이 세션 키 KSS 이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랜덤 수를 이용해서 이 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요청에 따라서 이 아이디에 따라서 앨리스한테 그리고 밥한테 이 세션 키를 안전하게 즉 남이 보지 못하도록 암호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앨리스의 KK인 KA 그리고 밥의 KK인 KB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KK 중에서 이 둘을 뽑아서 각각 이 두 키를 이용해서 아까 생성했던 이 세션 키를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된 결과가 YA, YB라고 할 때 이거를 각각 YA는 앨리스한테, YB는 밥한테 보내게 되죠. 자, 그럼 앨리스는 자신의 KK를 이용해서, 즉 KA를 이용해서 YA를 복구하면 이 K, 이 세션 키를 얻을 수 있고, 밥도 자신의 KK인 KB를 이용해서 YB를 복구하면 이 세션 키 KSS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둘이 동일한 세션 키를 공유를 하게 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 X를 암호해서 보내고 싶다 하면은 이 세션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 Y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보내면 밥은 아까 공유했던 요 세션 키를 이용해서 복화해서 다시 메시지 X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때 통신 데이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까는 이 YB를 바로 전달을 KDC가 밥한테 직접 했는데, 그 대신에 KDC가 앨리스한테 YB를 같이 이렇게 전달하고, 앨리스는 요 메시지 암호와 Y랑 YB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KDC하고 밥 사이에 아까 여기서 전달하던 게 사라지고, 앨리스가 요 YB에 대한 전달까지 대신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시스템의 N개의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키만이 존재합니다. 즉, 이 KDC는 N개의 사용자가 있으면 이 각 사용자의 이 KK만 관리를 하면 되죠. 그리고 통신이 필요할 때마다 이 KDC가 세션 키를 만들어서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션 키는 그냥 임시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키가 아닙니다. 즉, 여기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키는 즉 KK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될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만 이 KK를 KDC와 이 사용자가 서로 공유를 하면 될 뿐이지 다른 사용자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이 취약점은 키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은 재전송 공격, 리플라이 어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키 확인 공격이 있습니다. 이 재전송 공격은 노출되었던 과거의 세션 키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키 확인 공격은 이 시스템 내에 속하는 다른 정당한 사용자가 중간에 통신 내용을 가로채서 또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전송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이 대칭키 기반 키 구축 방식이에요. 앨리스가 이 세션 키를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앨리스 아이디, 밥의 아이디를 주면서 이 A, B, 앨리스하고 밥이 통신할 거다, 이 세션 키를 달라 하면은 이 앨리스의 KK와 밥의 KK를 이용해서 임시로 만든 이 세션 키를 암호화한 YA와 YB를 각각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앨리스는 YA를 복화해서 세션 키를 만들고, 밥은 YB를 복화해서 세션 키를 만든 다음에 이 세션 키를 이용해서 통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인데, 만약에 공격자가 이때 이 YA를 탈취하고 YB를 탈취합니다. 이 YA와 YB 값은 암호화돼서 전달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전달되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YA랑 YB를 탈취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격을 수행을 해서 이 세션 키를 획득했다고 봅시다. 이미 세션이 끝난 값이면 이미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사용하는 값이 아니라서 이러한 값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되기도 하고, 그래서 값이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세션 키야 이거를 각각의 KK로 암호화한
YA랑 YB 값을 알아내게 되면 추후에 앨리스가 다시 KDC한테 나 밥하고 통신할 거야. 세션 키 줘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공격자가 원래는 KDC가 요 새로운 세션 키, 그러니까 과거에 사용됐던 값이 아니라 새로운 랜덤한 세션 키를 만들어서 이 암호화해서 보내면 아까 공격자가 탈취했던 YA랑 YB랑 요 세션 키는 달라져요. KDC가 새롭게 생성한 세션 키를 암호화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값, 그러니까 다른 값이 얻어지는데 공격자가 중간에 새 변한 요 YA랑 YB를 전달하는 거를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새로 만든 값이 아니라 아까 자기가 과거에 탈취했던 YA랑 YB 값을 대신 주고 그때 요 세션 키 값을 알고 있는 상태죠. 세션 키 값을 알고 있는 요 값에 대한 YA, YB 값을 대신 주게 되면 앨리스하고 팝 입장에서는 복화해서 세션 키 만들고 복화해서 세션 키 만들면 이게 KDC가 준 건지 이 공격자가 준 건지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엄밀히 따지면 둘 다 KDC가 만든 건데 그거를 공격자가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쓰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시점만 달라졌을 뿐이지 앨리스와 밥 입장에서는 어쨌든 KDC가 만든 거예요. 과거에 만들었든 새로 만들었든 그 KDC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사용된 건지 알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앨리스하고 밥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또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암호해서 보내고 복화해서 풀고 하겠죠. 그러면 공격자는 얘를 다시 또 봐서 도청해서 이 y 값을 이미 자기가 요 세션 키 값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YA랑 YB 값으로 대체해서 보냈기 때문에 요 Y는 요 세션 키를 이용해서 이 복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이 재전송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든 YA랑 YB를 과거에 썼던 걸로 대체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YA, YB를 재사용함으로써 공격하는 이러한 공격을 재전송 공격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과거의 값을 다시 재사용해서 하는 이러한 재전송 공격은 다양한 경우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키 확인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전히 지금 앨리스하고 밥이 통신을 하기 원하는 경우인데 중간에 오스카라고 하는 공격자가 끼어든 경우예요. 이때 오스카는 정당한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이 KO라고 하는 KK를 갖고 있고 이 KDC는 이 KO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앨리스가 원래는 KDC한테 나 밥하고 통신할 거야 라고 요청문을 보냅니다. 앨리스 아이디, 밥의 아이디를 주면서 이 둘이 통신할 수 있게 세션 큐를 줘 라고 하는데 이거를 오스카가 중간에 낚아채서 대체한 다음에 원래는 앨리스의 아이디야 밥의 아이디인데 이것을 밥 아이디 대신에 오스카의 아이디로 바꿔서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이 KDC는 이 요청을 앨리스와 밥의 아이디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션 키를 만들고 그거를 이 앨리스의 KK와 오스카의 KK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쭉 앨리스한테 전달하게 되면 세션 키를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세션 키는 앨리스는 원래는 밥하고 통신하려고 받은 세션 키지만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오스카하고 통신할 수 있는 세션 키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렇게 암호화해서 보내게 되면 요 YO를 복원하면은 오스카가 세션 키를 얻을 수 있고 이 세션 키를 이용하면은 요 Y 값을 복원해내서 원래 값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이 방법들의 취약점은 재사용 공격 같은 경우는 요
이 세션 키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요청한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과거에 요청했던 것을 재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이고, 그리고 키 확인 공격 같은 경우는 아까 애쉬에서는 앨리스가 밥과 통신하기 위한 세션 키를 요청했는데 중간에 오스카가 이거를 변경시켜가지고 오스카랑 통신하기 위한 세션 키를 전달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즉 과거의 값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이 오고, 그리고 통신 대상, 이 세션을 형성할 이 통신 대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한 게 이 커버로스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 요 세션 키를 요청을 할 때 단순하게 앨리스 아이디 그리고 통신 대상, 즉 밥의 아이디 외에도 이렇게 논스 값 R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KDC가 세션 키를 암호화해서 줄 때에도 단순하게 이 세션 키만 암호화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받았던 요 R도 포함되어 있고 요 아이디들도 포함되어 있고 T라고 하는 이 세션 키의 사용 기간을 나타내는 이러한 값도 포함시킨 다음에 요 YA, YB를 만들어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앨리스는 받아서 요 YA를 받아서 YA는 요 값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자신이 보낸 R이 같은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통신 대상, 이 밥하고 통신하겠다라고 보냈는데 이 내용도 밥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받은 세션 키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이 밥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t를 이용해서 그럼 지금 받은 이 세션 키를 얼마나 쓸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밥한테 이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와 타임스탬프를 결합을 해서 암호한 것을 또 같이 보내게 돼요. 그럼 밥은 YB를 앨리스 통해서 받고 또 YAB라고 하는 값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YB를 복호하고 이 YB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ID A를 뽑아내고, 그리고 YAB로부터 이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T를 이용해서 이 세션 키를 얼마나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이 타임 스탬프를 이용해서 이 재전송 공격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취약점이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완됐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프로토콜과 비교해보면 앨리스가 R을 보내고 이 R이 다시 암호화돼서 YA를 통해서 다시 XA로 얻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앨리스 입장에서는 XA에서 얻어낸 R 부분에 있던 그 값과 보낸 R 값을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같으면 이번에 보냈던 요청에 대해서 KDC가 만들어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R값이 아니면 R값이 다른 값이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R값만 달라졌다 그러면 누군가가 예전에 내가 요청했던 거를 KDC인 척하고 보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방식을 랜덤수 보내고 그걸 다시 받아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R값을 챌린지, 그래서 받는 거를 리스폰스라고 해요. 그래서 챌린지 리스폰스 방식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챌린지, 지금 뭔가 준 거에 대한 응답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재사용 공격을 방어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 이 IDB도 포함이 되어 있죠. IDB가 이 YA에 포함되어 있고 YA를 복구하면 XA로부터 IDB를 얻을 수가 있어서 지금 통신 상태가 밥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R을 통해 이번에 요청한 거고, 그리고 그때 같이 받은 YA로부터 얻어낸 IDB로부터 통신 상태가 밥, 즉
누군가가 중간에서 장난질을 해서 딴 사람 걸로 바꾸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키 확인 공격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앨리스는 요 R을 주고받음으로써 R을 비교해서 이 재사용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 밥은 서로 주고받는 게 없죠. 대신에 지금 보면 이때 보면 YAB라고 해서 이때 TS 값을 앨리스가 보내게 됩니다. 이 TS 값은 타임스탬프로 현재 시각 정보가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밥은 시각 정보로부터 이 TS를 봤는데 옛날 거예요. 한참 전 거예요. 그러면 재사용 공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TS를 이용해서 재사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XB가 바로 요거고 요 XAB가 요거예요. 그럼 둘 다 IDA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 IDA가 있어서 이걸 확인해 봄으로써 자, 요 IDA는 여기에서도 온 거고 KDC가 만든 YB에서도 온 거고 그 다음에 앨리스가 만든 YB에서도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것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 KDC가 세션 키를 생성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통신 상대가 앨리스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커버로스는 이 논스를 포함시키고 이 ID 값도 포함시키고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유효기간 T 같은 게 포함이 돼서 앞서 가졌던 이 취약점 이 재전송 공격이나 키 확인 공격으로부터 이 강인함을 얻긴 했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KDC가 모든 KK를 저장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점은 이 개체들이 이 통신을 원할 때마다 이 KDC한테 세션 키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신할 때마다 이 KDC를 거쳐서 세션 키를 받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KDC를 접속하는 데이터량이 많아지니까 이로 인해서 이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이 KDC에 KK가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KDC가 손상되면 KDC가 가지고 있던 KK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모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 자신의 이 KK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KDC가 손상되면 전체 시스템에 KK가 아예 무효화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반영 안전성이 미제공됩니다. 여기서 순반영 안전성이라는 것은 이 Perfect Forward Secrecy라고 부르는데 이게 장기간 사용된 키가 노출돼도 공격자가 과거의 세션 키를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만약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격자는 과거의 세션 키를 획득해서 저장해 놓은 과거의 암호문을 복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자가 이 KDC랑 주고받는 데이터나 아니면 앨리스나 밥 이런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이러한 값들을 다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놨는데 만약에 KDC 공격에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KK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 KK 값을 이용해서 과거에 저장해놨던 암호문들을 다 복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반의 안전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러한 복화가 가능하고 이 순반의 안전성이 제공되면 세션 키 자체를 얻을 수가 없게 돼서 이러한 저장해놨던 이러한 암호문도 복화가 불가능하게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DC를 기반으로 하는 이 커버로스 또 이 KDC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KDC를 사용한 이러한 대칭 기반 키 구축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대칭 기반 암호를 사용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칭키가 아닌 공개키 기반 키 구축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칭키 기반이 아닌 공개키 기반, 즉 비대치 기반 키 구축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키를 전달하고 하나는 키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키를 전달하는 것은 RSA, 암호화 복화를 사용하는 거죠. 이 RSA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가진 사람만 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키 동의 또는 이 키 분배라고도 하는 이러한 디펠만 알고리즘이나 디펠만 키 교환 알고리즘이나 이 EC 디펠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키를 공개 키를 교환한 다음에 이 교환한 공개 키에 개인 키를 섞어서 비밀 키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이 내용은 앞서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비대칭키 기반 키 구축 알고리즘은 키 구축 프로토콜은 이 장점이 통신을 원하는 개체들만 이 공개 키를 교환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보내든가 아니면 이 공개 키에 개인 키를 섞어서 비밀 키를 공유하던가 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KDC처럼 중앙에서 작업을 하는 이러한 애가 없죠. 그래서 병무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을 해도 장애가 발생한 애들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아까처럼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되고 하는 문제,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이 공개 키를 교환을 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이 공개 키의 출처가 보장이 안 될 경우에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이 RSA 암호화 복화를 이용한 거나 이 디펠만 이용한 거를 이미 배워봤지만, 이 중에서 복습 겸해서 이 디펠만 키 교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중간자 공격까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디펠만 키 교환 알고리즘 살펴보면, 자, 앨리스하고 밥은 먼저 개인 키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A, B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공개 키는 이렇게 모듈러 지수연산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개 키를 라지 A, 라지 B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공개 키만 교환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공개되는 값들이죠. 공개 키 라지 A와 라지 B를 교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자 상대방의 공개 키에 자신의 개인 키를 섞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아까 공개 키 연산처럼 지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라지 B는 요 G를 B승한 거였고, 그걸 다시 A승하니까 결국 G의 A, B승한 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밥도 상대방의 공개키에 자신의 개인키를 섞어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G의 A, B승한 값을 얻게 되고, 이 G의 A, B승 요거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암호하거나 맥 생성에 사용을 해서 기밀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죠. 보통은 이때 K값을 바로 사용하지는 않고 앞서 살펴봤던 키 유도 함수를 이용해서 이 암호화용 키도 만들어내고 맥용 키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날 때마다 또 새롭게 생성해내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중간자 공격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앨리스하고 밥만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공격자 오스카가 중간에 끼었습니다. 그 오스카도 자신의 개인 키 선택하고 이로부터 공개 키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앨리스가 밥하고 통신하려고 요 A를 주고, 원래는 요 B가 이렇게 앨리스로 가야 되는데 오스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요 A를 낚아채서 A 대신에 O를 밥한테 주고, 그 다음에 밥이 B를 주면은 이걸 낚아채서 B 대신에 O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대신에 자신의 공개키 B 값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죠. 자, 앨리스하고 밥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 O가 원래는 이 B인지 알고 B의 A승, G의 AB승을 계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B가 아니라 O이기 때문에 G의 A5승을 계산하게 됩니다. 밥도 마찬가지로 요 O가 A인지 알고 앨리스의 공개 치킨인지 알고 지수연산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라지 A가 아니라 라지 O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G의 B5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키값을 이용해서 공유한 예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시지 X를
암호화해서 Y를 보내게 되면 오스카도 똑같이 A와 사용되는 이 공유키 값 B와의 공유키 값을 이렇게 각각 만들어냅니다. 그럼 앨리스로부터 값이 오면 앨리스와 공유한 키 값을 이용해서 복화하고 그 다음 그거를 다시 밥과 공유한 이 키값을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이 y값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카는 중간에서 이 키값들을 이용해서 앨리스한테 오면 얘를 이용해서 복화하고 얘를 이용해서 다시 암호화해서 보내고 만약에 밥으로부터 어떤 값이 오면 밥과 공유한 이 키값을 이용해서 복화하고 그 다음에 앨리스와 공유한 이 키값을 이용해서 다시 암호화해서 다시 보내고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앨리스 입장에서는 오스카가 밥인 척, 밥 입장에서는 오스카가 앨리스인 척을 해서 중간에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앨리스와 밥은 전혀 공격 여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오스카는 이 평문값을 모두 다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이때 A, B 이렇게 공개키를 전달할 때 진짜 A가 갔을 때 오스카가 낚아채서 자신의 공개키 5를 줬죠. 근데 이 밥은 요 A, 5가 A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받은 이 공개키가 오스카한테 온 건지 밥한테 온 건지 이 공개키의 출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앨리스 입장에서도 5가 왔을 때 오스카에 온지 공격자에 온지 아니면 밥으로부터 온 공개키인지 알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인증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키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공개키의 서명을 한 것이 바로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서는 별도의 인증기관이 있어서 아까 KDC처럼 중앙에서 관리해주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KDC는 매번 그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세션키를 만들어줬지만 그 점은 조금 달라요. 우선 이 인증기관을 Certifying Authority에서 CA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이 CA는 아까 KDC가 했던 것처럼 뭐 세션키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매번 세션키를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각 개체에 대해서 각 개체가 갖는 공개키에 대해서 인증서를 만들어주고 자신의 공개키를 미리 전달을 해둡니다. 이때 인증서 만약에 앨리스의 인증서라고 할 때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앨리스의 공개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앨리스의 아이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서명이 들어갑니다. 이때 서명은 CA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A의 개인키로 서명을 해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인증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각 개체, 만약 앨리스 같은 경우는 앨리스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와 공개키에 대해서 서명이 붙은 이 서티피케이트,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CA의 공개키를 더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인증서를 이용한 DPL만 키교환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는 자신의 개인 키하고 공개키 쌍을 만든 다음에 우선 공개키를 배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개인 키와 공개키를 만들면 이 공개키를 또 전달하면 이 아이디와 이 공개키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 키,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만들어서 이 서명이 포함된 이 서티피케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밥에 대해서도 이 밥의 아이디와 밥의 공개키에 대해서 서명을 포함한 이 서티피케이트를 만들어서 밥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 따로 주고 얘 받고 얘 따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시스템마다 달라요. 이 서티피케이트가 이 공개키를 주는 걸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이 사전 작업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앨리스는 이 CA의 공개키를 갖고 그 서티피케이트를 갖게 됩니다. 이 밥은
팝도 CA의 공개키를 갖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공개키에 대해서 서명을 한 요 서티피케이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앨리스하고 밥이 통신할 때에는 CA는 전혀 거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아까는 A, B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 대신에 이렇게 인증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주고받게 되면 서로 요 인증서를 검증을 하는데 이때 요 인증서를 만들 때 뭘로 서명을 했냐면 CA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한 거죠. 근데 앨리스하고 밥은 CA의 공개 키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는 밥의 요 인증서를 검증하고 밥은 앨리스의 인증서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의 서명이 유효하면 인증서에 문제가 없으면 이 인증서 내에 지금 제가 여기서는 등호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 서티피케이션은 이 서명뿐만 아니라 이 아이디랑 A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인증서 내에 이 밥에 여기는 서티피케이트 B니까 요거에 서명에 플러스 ID B와 요 공개 키값 B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서티피케이트로부터 B를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즉 밥의 공개 키를 분리해낼 수 있고 이 밥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디펠만 키교환 알고리즘 B의 A 승을 해서 G의 A, B 승을 구하는 이거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 밥도 이 서티피케이트 앨리스의 인증서를 받게 되면 자기 갖고 있던 CA의 공개 키로 검증을 해서 유하면 이 서티피케이트로부터 공개 키를 얻어내고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공개 키에 자신의 개인 키를 섞어서 지수순에서 G의 A, B선에서 이 공유 키 값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그냥 공개 키만 전달하던 것을 이 공개 키에 대해 CA가 이렇게 서명해 준 것이 포함된 인증서를 주고받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그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미리 보유하고 있던 이 CA의 공개 키로 검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증서를 이용한 시스템을 이 공개키 기반 구조,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PKI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인증서를 아까처럼 그냥 단순하게 생성해서 전달해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성하고 관리하고 배포하고 또 사용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파기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애쉬에서는 이 CA가 하나뿐이 없었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이런 인증서를 이용한 시스템에서는 CA가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가 여러 개일 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이러한 이슈들도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취소, 즉 파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X509라고 하는 인증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표준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ID, 공개키, 서명 정보가 인증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필수 정보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걸 사용할 때에는 이 포맷 표준에 따르면 이와 같이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증서마다 이 인증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리얼 넘버, 일련 번호, 그 다음에 이 서명을 할 때 서명 알고리즘이 다양하죠. RSA 서명을 할 수도 있고 DSA, 그리고 ECDSA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 파라미터 값은 어떻게 사용할지 만약에 ECDSA를 사용한다. 그러면 256빗을 사용할지 304빗, 512빗, 몇 빗을 사용할지 등등도 있고 그 다음에 ECC 같은 경우에는 이 타원 곡선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타원 곡선을 사용할 건지 등등 그러니까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파라미터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CA 정보, 즉 인증서를 발급한 정보, 그 다음에
이 인증선 유효기간이 있다고 했었죠. 유효기간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 요 서브젝트는 요 아이디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이 인증서 주체의 아이디, 여기는 공개키, 그리고 여기가 서명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정보가 요거고, 그거 외에도 부수적인 이러한 정보들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이 서로 다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두 사용자 간 인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앨리스는 CA1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앨리스에 대한 인증서가 여기가 CA1의 개인키가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되는 CA1의 공개키가 있죠. 밥은 CA2한테 인증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CA2의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인증서가 만들어졌고, 그에 대응되는 CA2의 공개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티피케이트 B를 보내게 되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이 인증서를 검증을 해가지고 유효한 경우에 그 중에서 이 공개키 부분을 빼야 되는데, 지금 보면 CA2의 개인키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앨리스는 CA1의 공개키만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그럼 이 변형된 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밥은 아까 CA2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대신에 CA2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이때 이 인증서는 CA1의 개인키로 서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응되는 CA1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서티피케이트 B만 보냈는데, 이때 보낼 때 서티피케이트 CA2의 것도 보내서, 이 앨리스는 지금 얘가 CA1의 개인키로 서명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되는 CA1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서티피케이트 CA2를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로부터 CA2의 공개키를 얻어내요. 그 다음 요거를 또 다시 이용해서 서티피케이트 B, 지금 공개키 CA2의 개인키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거에 대응되는 CA2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검증한 다음에 B의 공개키를 얻어내죠. 그래서 보면 원래는 얘가 없었는데 지금 중간에 얘가 하나 더 추가돼서 CA2의 공개키를 얻어내는 과정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인증기간이 다른 두 사용자 간의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CA1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CA2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A1이 직접 인증서를 발급을 해준다면 이렇게 여러 단계 거칠 필요 없이 한 단계를 통해서 바로 공개키를 복원해내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증서 하나만 보내고 한 단계로 그 인증서로부터 공개키를 얻어내는 게 가능한데, 근데 CA 혼자서 인증서를 다 발급받으려면 어렵겠죠.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를 분배하는 거죠. 그럼 CA2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끔. 그럼 이런 CA2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애는 CA1으로부터 받은 애는 딱 요것만 있으면 되죠. 자신의 인증서와 그때 사용된 서명, 요 개인키에 대응된 공개키만 있으면 되는데, 이 CA2로부터 인증받은 요 박 같은 경우에는 요 인증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얘가 추가됐긴 했지만, 추가되고 이게 검증하는 과정도 한 단계가 더 추가되긴 했지만, 원래는 CA1이 다 인증서를 서명을 해줘야 되는 일이 CA2로 이 CA가 하는 일이 좀 분배가 됐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CA2 밑에 또 CA3라고 해서 인증기간을 더 두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뭐 카드, 신용카드 등도 이러한 인증을 수행할 일이 있을 때 CA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층 구조 CA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까 이렇게 여러 단계의 검증을 통해서 공개키를 얻어낸 다음에 이 공개키를 이용해서 키 교환을 수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 구축은 둘 이상의 객체가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공유한 비밀 정보는 암호용 키나 AS나 DES 그런 알고리즘의 암호용 키,
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HMAC 등의 이 맥이 사용되는 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키를 전송하거나 동의하는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었죠. 전송은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한테 이 비밀키를 만든 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동의는 이 두 개체가 비밀키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다양한 키 구축 방법 중에서 이 커버로스는 대칭키 기반이고 키를 KDC가 전송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비대칭 기반에서는 RSA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해서 보내면 반대쪽이 개인 키를 이용해서 복화해서 얻어내는, 그래서 키를 전달하는 방법이고, DPL만과 CDPL만 같은 경우에는 공개 키를 서로 교환한 다음에 거기에 개인 키를, 자신의 개인 키를 섞어서 비밀키를 생성해서, 그러니까 비밀키 생성에 두 개체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죠. 이 암호적 기법을 사용하는 이 키 구축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다시 또 살펴보면, 정리해보면, 이 대칭키 기반 같은 경우에는 KDC라고 하는 이 중앙기관에서 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 세션 키를 생성을 해서 이거를 KK로 암호화해서 전달하죠. 근데 이 방식의 문제점은 이 전달된 키가 지금 현재 요청에 의해서 전달된 값인지, 아니면 옛날에 만들었던 값을 다시 전달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요. 즉 재전송 공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청했던 통신 대상과의 이 세션 키가 전달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사용자가 이거를 변경시켜서 교체된 건지, 지금 현재 받은 이 세션 키가 진짜 원하는 대상과의 세션 키인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것을 이용한 공격이 바로 키 확인 공격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이 프로토콜이 바로 커버로스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 프로토콜을 개선해서 이러한 공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커버로스였고, 이 커버로스는 이 타임 스탬프나 아니면 이 논스 등을 이용해서 재전송 공격을 방지하고 재전송 공격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ID를 같이 이 암호에서 보내게 함으로써 통신 대상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죠. 하지만 여전히 이 KDC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이 통신상에서 이 변복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KDC에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KK가 무효된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반해 이 비대칭키 기반 알고리즘은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보내든가, 아니면 공개 키를 서로 교환해서 여기에 개인 키를 섞어서 비밀값을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KDC와 같은 기간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중간자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공개 키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공개 키에 대한 서명이 포함된, 즉 인증서를 교환함으로써 공개 키에 대한 출처를 보장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러한 중간자 공격도 막고, 이러한 KDC 같은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앞서 발생했던 이러한 방보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CA가 공격 당했을 때 다른 키값이 노출된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